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글로벌 증시는 다시 긴축의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별 종목의 장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다시 반등에 나선 LG전자의 강세 돋보였고요. 미래 먹거리 사업인 팹리스 부문의 상장 없는 물적 분할 소식에 DB하이텍 급등을 보였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종목별 빠른 순환매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의 수산화 리튬 기대감 속에서 금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두 차례 발행한 교환사채가 있는데요. 국내 주요 기관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이 교환사채가 이제 이달 16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전환 청구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모트렉스입니다. 목적 기반 차량인 PBV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업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팩의 패키징,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어제 또 우리의 내여주로 모트렉스 꼽았었는데 오늘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성장 스토리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어제 미국 ESS 기업과 신규 수주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ESS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기 최고 매출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진 시스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대기업 투자와 정부 정책 지원의 산업 확장성이 주목받는 로봇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그룹, 두산 등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행보에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로봇입니다. 투자 확대에 이어서 연내 신제품 출시도 예고를 하면서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중소형 로봇 업체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보시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모습이지만 향후 전방 시장 확대에 따른 고속 성장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를 또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부터 한번 볼까요? 주요 대기업들 올해 신제품 출시에 예고에 나섰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일상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EX1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엑스불 등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각각 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할 수 있을지 사용관 차장께 먼저 듣고 갈까요? 네, 지금 각 대기업에서 로봇 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격하게 개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EX1인데 이제 잼스립이죠. 이쪽은 의료용입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좀 특화해서 내놓겠다라는 거고요. 운종의 보조기구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사업 관련해서 특허 등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로봇 관련해서 특허가 올해 굉장히 또 많이 출원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엑스불은 공장에서 입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웨어러블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착용함으로써 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삼성과 현대가 둘 다 제품을 내놓는다라는 점에 우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라던가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에 브랜드 등록을 현대에서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발표를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하면서 옵티머스를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흐름들이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이건 간에 전부 다 이 로봇이라는 분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로봇은 이제 입구 초입에 좀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이제 뭐 시작이다 이 성장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대기업들의 주요 로봇 라인업이나 뭐 투자 스타일을 좀 보자면 뭐 물류라던가 헬스케어라던가 같은 로봇이지만 또 다른 차별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투자 행보를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김영수 PB께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투자가 먼저 이어지면서 로봇 산업이 조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LG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이 조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CJ 대한통운과 함께 물류 로봇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MOU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키우기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봇이라는 생각하는 걸 단순히 걸어다니는 로봇이 아니라 재활치료 로봇이라든지 노인 돌봄 로봇 그리고 반려 로봇 등이 이미 선보인 상태입니다. 상용화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각종 박람회 같은 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회이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입장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앞으로 물류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특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서 투자가 이어져 나가는 로봇 산업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기업이 먼저 이끌어가고 그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기업들을 저희가 또 투자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주 랠리를 정말 강하게 이끌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에 또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중소형 업체를 보면 뭐 자금력이나 기술력 측면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좀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데 이 대기업의 그림자 외에 또 저희가 혹시 조금 체크를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사용자 차장은 어떤 부분을 좀 보세요? 네, 일단 뭐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어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면서 전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로봇의 기술들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기술이라던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겠죠. 아무래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기원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이 창업을 한 그런 업체예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해나가면서 올해 로봇이 4차 산업에서도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을 했어요. 그만큼 로봇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던가 LG 같은 기업들이 분명 본인만의 기술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로봇 시장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인수라던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M&A 내지는 지분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글쎄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 쪽에서도 제가 예전에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미리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제품을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실적이 없는 구간에서는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기업과 협력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나 포드나 뭐 혼다나 이런 글로벌 주요 기업도 로봇 사업 확장에 지금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로봇 시장의 확장세를 저희가 좀 봤을 때 사실 그 국내 업계의 기술력이 지금 뭐 일본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조금 뒤처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새로운 수요처로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김명수 PB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한국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는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로봇 시장 규모는 이제 21년 44조에서 27년 177조까지 한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동 로봇 이런 것을 비롯한 이제 산업용 로봇과 가정 그리고 의료, 군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비스 로봇으로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협동 로봇 쪽이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로봇 시장도 좀 양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 이런 외국 업체들도 로봇 쪽에 충분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비행이라든지 배달용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과연 국내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뭐 CES라든지 뭐 테슬라 AI 데이라든지 이런 박람회에서 로봇 시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제품들이 나왔을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지금 EX1이라든지 LG전자의 서브포 캐리봇 같은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런 의료용 로봇이 엑스블 같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 더불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지금 테슬라, 포드, 혼다, 도요타까지도 로봇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아마 M&A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은 로봇 시장에서도 아마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냥 차량용 회사가 아니라 이젠 좀 로봇 회사로 조금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돌지 않았지만 이 로봇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 시장도 조금 커지잖아요. 그럼 반도체 시장에도 곧 있으면 좀 훈풍이 불어오게 될 거라고 좀 보실까요? 피비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로봇 쪽 그리고 AI 쪽 반도체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외에도 반도체 로봇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서 로봇과 그리고 AI가 동시에 발전하는 지금 시대상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훈풍도 이제 조금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좀 계획을 잡아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방송에서 매일 언급을 드릴 만큼 연초 랠리보다는 속도가 다소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뜨거운데 그 초기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많이 당겨왔다 뭐라고 하면서 과열됐다 뭐 이랬지만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로봇주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선점하는 게 어쩌면 또 최적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그 로봇의 시대를 조금 대비를 하자면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정해두고 투자로 좀 들어가 봐야 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상관 차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길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가게 마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주가가 과열된 것도 좀 사실이긴 하기 때문에 제 주의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물려도 성장주, 모멘텀주에 물려라. 라고 항상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 대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폭등을 했던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2020년에 글로벌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가 1조 6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까지는 6조 6천억 수준으로 6배 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글쎄요. 지금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네. 협동 차원에서 우리의 인력, 이 인건비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해 요소예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비용을 깎아내려는 노력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협동 로봇이 인간이 하고 있는 단순 노동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피자라던가 교촌치킨 이런 쪽들에서 기존에 인간이 하던 분야를 이 뉴로메카 협동 로봇이 대체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초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전국에 다 있는 단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식업들 관련된 쪽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협동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올 상반기에 일단 완공 목표가 되어 있는 포항 공장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설립이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생산 능력이 기존 600대에서 10배 가량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로봇의 그 생산 수량이 또 늘어나는 부분을 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로봇주가 좀 많은 랠리를 좀 이어오긴 했습니다. 그럼 김병수 PB께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선 로봇주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역시 매력적인 종목은 좀 로봇 관련주에서는 로봇일까요? 어떻게 보면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살펴볼 때 결국에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거나 수주가 들어온 이런 업체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설립 후 이제 상장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적자가 없었던 약간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하고 한 작년에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R&D 관련 비용이 증가했겠다라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매출액이 약 한 450억, 430억에서 450억 정도가 나올 거고 손익분기점을 뭐 넘거나 살짝 못 미치는 정도다 예상하고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분기에 베트남 수출 로봇 물량이 이제 100대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세 자릿수를 이미 넘어가게 되면서 베트남에서 이런 산업화 인프라 또는 로봇 인프라 이런 산업 협동 로봇 인프라에서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방금 말씀드린 제조 원가 증가라든지 로봇 신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수주와 함께 매출로 찍히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로봇 업체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업체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커 나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로봇 기업인 뉴로메카와 또 유일 로보틱스를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뭐 AI 반도체 쪽도 좀 무시하지 않고 이쪽도 조금 체크를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장의 가치가 2030년에 3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됐고 IPO도 활발했고 또 올해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이 지금 큰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선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국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느 정도나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김병수 PB께 먼저 듣고 갈까요? 어떻게 보면 유럽판 IRA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RM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자재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에 있어서 업종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생산하는 결국에 원자재 쪽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폐배터리를 뽑아서 이를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업종이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지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유럽에 과연 공장이 있는 업체가 있을까를 살펴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성일하이텍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업체들은 물론 몇 가지가 있고 이런 업체 중에 앞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이 CRMA 초안이 공개될 때 성일하이텍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유럽엔과 CRMA 법안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유럽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데 성일하이텍, 우선 헝가리와 폴란드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영관 차장께 그러면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외에 또 유럽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성일하이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강하게 수혜를 좀 받고 있고 주가도 그만큼 신고가 영역으로 가 있는 업체고요. 이게 유럽 쪽에서 지금 의무 방안으로 담길 가능성이 아니라 담길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전기차가 팔렸죠? 유럽연합에서 내연기관차 많이 팔릴 때 너네 일정 부분 친환경 차로 판매하지 않으면 수조 원대 벌금 매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이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내 쪽에서도 생산자 책임 활용 제도라고 해서 정부가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제품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건데 성일하이텍이 수혜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큽니다. 네. 삼성 SDI 쪽에서 지분 8.8%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동시에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헝가리하고 폴란드 이런 유럽 등지에 이미 재활용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장을 설립한다. 몇 년 걸리죠? 2년, 3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블랙 파우더 형태의 폐배터리를 누가 선점할 수 있겠느냐. 이거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작은 기업들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속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향후에 24년, 25년에 독일 이런 쪽들의 추가 공장 설립하는 부분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본력의 논리로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폐배터리 나오려면 멀었어요. 네. 2030년 이후가 돼야 되는데 그 전부터 예전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양극재들 가던 때랑 같은 상황입니다.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폐배터리에서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선반영을 하면서 향후에 5년, 6년의 밸류를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성장이다. 그리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입을 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세액공제 추진이 있잖아요. 이 세액 공제률이 상향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좀 그 이익의 증액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 정부 정책은 지난주죠, 지난달이죠.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서 세액 공제를 혜택을 조금 더 추진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폐차는 30년 돼야 나오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2040년이 되면은 4천만 대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물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 한 3% 정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면 3%인데 이것을 6%까지도 높이는 게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으로 계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제자원화 비중을 2%에서 2030년에는 20%까지도 높이는 이런 방침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느 정도 증액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게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제 혜택도 충분히 법인에서는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제자원화라든지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기술 투자에 조금 장려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코스모 신소재라 코스모 화학을 비롯해서 성일하이텍 등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의 종목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이 찍히는 구간은 사실 좀 멀었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쌓여갈 것이고 대량으로 또 2040년 정도에 또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뭐 최근 2차 전지주에서 뭐 독보적으로 대장주로 지금 뭐 등극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더불어서 폐배터리 또 재활용 이슈가 또 한 축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 에코프로의 좀 성장성, 폐배터리 쪽으로 얼마나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룹으로 또 시너지 효과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종속회사인 에코프로 CNG 쪽에서 배터리, 폐배터리 쪽과 그리고 양극재, 폐양극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이런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룹 차원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이제 반해서 LNF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는 수직 계열화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 때문에 이제 디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에코프로 그룹은 수산화 리튬부터 전구체, 양극재,
까지 전부 다 생산할 수 있는 일괄적인 그룹 내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를 받으면서 더 가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공매도들까지 쇼 커버가 아닌 쇼 스키즈입니다.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서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과열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게 개인들이 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밸류체인 완성에서 저희가 또 코스모화학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경쟁업체 대비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한 강점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라는 또 확실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코스모 그룹은 경쟁력, 성장성 좀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김경수 PD님? 결국에는 폐배터리가 또 관심을 받는 게 리튬에 대한 이런 리튬 부국들의 이제 리튬판 오펙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의 리튬 수출을 제한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건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에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받을 만한 종목이고 내년까지 7,000톤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000톤의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능력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튬이 예를 들어 문제가 되고 자원이 문제가 될 때 충분히 폐배터리에서 관심을 받을 만하고 특히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에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7,000톤까지도 생산 능력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CRMA 이제 수혜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뭐 얼마나 좀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조금 먼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일 때 좀 용기 있게 따라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한데 최선호주와 지금 또 좀 진입을 해도 될지 이 부분 좀 들어볼게요. 사연관 차장께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별로는 조금 과열 양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안 드릴 거고요. 일단 세비캠이라는 업체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처리 사업을 통해서 이미 고순도의 정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폐배터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95%의 회수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구체 복합액도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초에 LG화학으로부터 납품 승인을 받아서 10년 납품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폐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간에 많이 출해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2030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올라가는 주가 좋아. 미래의 밸류를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고 지속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결국 폐배터리 이외의 산업 그런 부문에서 숫자가 나와줘야지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다가 내년부터는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망간 같은 기존 소재에다가 탄산 리튬까지 더해서 양극재 4대 소재를 전부 다 추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폐배터리 라인으로 이제 세비캠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로봇주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랠리의 연속성 좀 가늠을 하시면서 바뀌는 방향 잘 좀 포착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선정된 종목 보기 전에 중요 공시와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마감 후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추가적인 매입을 결정한 건데요. 규모는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달 9일부터 6월 8일까지 3개월간 장내 매수로 추가 취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정진 회장 복귀와 함께 주가 부양책으로 여러 가지 수를 하나씩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뭐 서정진 회장의 귀환이 역시 주가를 크게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셀트리온이 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었고요. 오늘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0억 규모의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28일 날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그때를 통해서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더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워낙에 또 주가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오늘 28일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향후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뭐 M&A라든지 이런 향후에 그런 청사진도 계속해서 좀 내놓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 코스닥 바이오 시장을 그래도 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은 유효할 것 같고요. 이어서 제일기획 실적도 보겠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 시장이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기획 당분간 주가 반등 조금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예, 사실 4분기 실적은 지난 2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당일 날 주가도 4%대 하락을 했고 그때부터 최근까지 10%대까지 좀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비한다면은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올해도 그래도 증액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아주 매력적인 숫자를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든 구간이고 역시 수급적으로도 많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현재로서는 실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 취득 공시와 제일기획 실적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 복귀 기대감과 램시마 SC 성장성이 부각되며 4거래 연속 상승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대규모 수혜주로 실적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미래나노텍, 그리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모화학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더존 비즈온, 레몬, 그리고 소니드 만나보겠습니다. 레몬부터 보시죠. 나노 소재 기업으로 전해질 지지체를 개발 중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계속해서 소니드입니다. 지난 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캐나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리사이클 리코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배터리와 리튬 관련주로 수혜가 부각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22%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존 비즈온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신용조회 합작사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5만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13% 상승하며 4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레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전고체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랑 주 고객사가 어딘지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톱텍이 최대 주주죠. 그리고 주로 이제 나노 섬유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이제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제 아웃도어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좀 생산하고 그쪽 관련된 매출이 현재 90%입니다. 근데 지난 2일 날 이제 논문이 하나 이제 발표가 됐었죠. 레몬과 함께 일본의 대학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공동 개발한 고체전지 전해질 지지체를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그 전해질 지지체를 가지고 이제 성능 시험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하지 않은 것과 대비했을 때 8배 가량의 수명 연장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용화도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도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에 지금 이틀째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매출된 것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노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도 이제 파일럿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고 상용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대감이 오르는 구간에서 경계해야 할 점과 모멘텀으로 주목해야 할 점 나눠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삼성 SDI의 파일럿 라인은 이제 빠르면 2027년도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국내의 모 기업에서도 이 전고체 관련된 이런 원료를 개발을 이미 한 회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고체를 하려면 각각의 원료들도 다 개발이 돼야겠고 또 장비도 새롭게 바꿔야겠고요. 또 이제 라인도 또 완성하고 또 수율도 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기간들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을 한 회사들은 이제 시제품으로 수억 혹은 수십억 정도의 작은 매출은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익에 기여하기에는 역시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틀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워낙에 바닥에 있다가 뒤늦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상장 초기에는 2만 원 이상도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지난번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권이었죠. 그 가격권을 지지 라인을 좀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1만 원까지도 한번 기술적인 목표를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 저항가 10,00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소니드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캐나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리튬 부분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주들이 워낙에 좀 뜨거운 열풍에 함께 같이 또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일부 종목은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제 리튬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이니켈에는 이제 수산화 리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각 기업 그리고 국가마다 이 리튬 확보 전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1월에 업무 협약한 그 캐나다 회사 리사이클 리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탄산 리튬을 대량 공급을 생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더라는 부분들이고 이미 이제 국내나 일본 쪽에는 이제 시제품 샘플을 납품을 해 왔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하지만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본격적인 협약은 아마 이제 이달 중에 이제 내한을 해서 국내에 뭐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이제 구축 설비 구축을 위해서 아무래도 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일에는 이제 폐배터리 그 전처리 업체에 대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 조회 공시도 들어갔다가 이제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공시를 한 바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협약을 하게 된다면은 이쪽과 관련된 사업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상용화의 대량 생산에도 성공한 회사와의 협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너지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성장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본격적인 협업에 이제 이뤄진다면 기대감은 유효하다란 말씀이셨는데요. 횡보하던 주가가 단숨에 5,800원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미 랠리를 시작한 리튬 관련주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만큼 가격 매력이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게 좀 그런데요. 이게 1월에 업무 협약을 했어요. 이게 뭐 지분을 만약에 스왑을 했거나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금 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은 이게 캐나다 업체만의 이게 사실 몫이지 이것을 업무 협약을 했다고 나눠 가질 수는 없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추진될 이런 업무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더욱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실 텐데요. 기술적으로 워낙에 좀 눌려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오늘 대량 거래 동반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고점대에서 살짝 넘기지 못하고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워낙에 강한 거래를 동반한 만큼 기술적으로 돌파 가능성을 일단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고요. 그렇다면 대략 한 7,000원대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목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더존 비즈온 보겠습니다. 기업 신용조회 합작사를 받으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작사 승인 효과 그리고 신사업 성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더존비지오는 많이 좀 눌려 있었던 그런 회사잖아요. 네, 작년에 정말 안 그렇죠. 갔죠. 예, 실적도 좀 어려웠었고 지금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매출 채권 팩토리 관련된 사업은 그래도 분명히 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존비지온과 신한은행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보험과 같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합작사고 더존비지온이 가장 지분은 많습니다. 현재 관련된 시장은 이제 두 개 회사로 양분돼 있는 시장이 그 플레이어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새롭게 세 번째로 등장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다라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국내 ERP 특히 회계 관련된 프로그램은 거의 뭐 독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탄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깡인데요. 이 관련돼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 그리고 비재무적인 그런 정보까지도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저는 시장 진입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을 주로 타겟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런 수요가 또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관련된 시장에서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올 하반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연간 그래도 한 1,000억 정도대의 매출 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진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존비지온이 거의 대부분의 좀 회계형 ERP를 독과점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 주셨는데요.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오늘 다시 썼습니다. 보통은 신고가 기록한 후에 눌림목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기회로 봐야 할지 좀 익절의 시점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부장님? 예, 사실 증권사들의 여러 목표가를 쭉 보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가보다 더 낮은 목표가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 5만 원이나 5만 4천 원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데요. 그에 비해서는 뭐 최근에 워낙에 또 주가가 빠르게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뭐 리포트 쓰기도 전부터 크게 반영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기술적인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오늘 뭐 대량 거래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좀 강한 매수세 를 보여주면서 최근의 고점을 단번에 강하게 좀 어저께 넘겼죠. 사실 그러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한 5만 6천 원대 이전에 대량 거래가 있었던 수준의 그런 가격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지 가격은 4만 3,500원인데 혹시 그 정도 수준까지 눌림목을 준다면은 오늘 시초가입니다. 눌려준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재진입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저항가 5만 6천 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레몬, 소니드, 더존비지온 주요 이슈를 통해 전략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기대감에 오르는 구간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시점 잘 포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어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 SAMG 엔터 가지고 오셨고요. 사용환 차장 캠트로스 그리고 김병수 PB PI 첨단 소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PI 필름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4분기 성적표는 다소 부진했고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2차 전지 쪽에 많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좀 빠져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서 PI 첨단 소재 한번 소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2014년부터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고 거의 10년 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 500억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컨센서스 대비 한 18%를 하회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스마트폰 수요 감소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쪽 문제로 인해서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떨어졌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대략 한 119억 나오면서 기대치에는 부합을 했고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중국 고객사의 이제 재고 조정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 매출액 또한 470억 가량이 예상되지만 소폭적으로 영업 적자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PI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해서
폭스콘 공장이 조금 정상화가 안 되었다가 이제 막 정상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PI 첨단 소재의 물량을 이제 1분기에 재고 소진 기간으로 잡고 이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면서 3월부터는 신규 주문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아마 이제 1분기가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PI 필름 8호기가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생산 능력이 한 5천 톤 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인 일본 경쟁사 대비 한 30%가량 많은 거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추가적으로 1분기에 저점이 마무리된다면은 2분기부터 중국향 매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생산 캐파도 또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소진하고 신규 주문이 얼마나 좀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의 러브콜은 좀 뜨거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점을 좀 다시 다지면서 좀 끝난 것 같아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월 20일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금 2주 가까이를 기관이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5,300원 내외에서는 매수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한 4만 원 선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다음에 신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1분기 보수적으로 한 4만 원 선을 1차 공략 지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검토해볼 가격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는 31,000원 선을 살펴보시면서 PI 첨단 소재 앞으로 2분기 나아가 3분기까지도 어떻게 매출이 나오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종목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캠트로스 하면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부문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부터 점검 받아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IT하고 의약품 소재 쪽에서 합성 기술 관련돼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묶이고 있는 이유는 양극용 바인더예요. 이게 활물질이라는 것과 도전제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결국 그러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조금 저성능의 배터리인 LFP 배터리가 사용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도 포트폴리오상에 저성능 배터리인 LFP 쪽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지금 국내 규모가 꽤 커졌어요. 그중에서 지금 아직은 양산에 성공한 부분은 아니지만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과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양산 성공으로 가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매출 규모의 일정 포션만 가져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내고 있는 연간 매출액 작년에 570억 냈어요. 근데 그만큼의 매출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을 만한 파급 효과가 이 양극용 바인더에서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2호 그 폴리머라는 쪽인데 2호 미노 쪽이에요. 이쪽은 수소 전기차의 전해질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 바인더와 같은 불소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극 바인더에 성공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해액 쪽의 물질도 쉽게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갈 것 같고요. 그것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의 시장 규모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는 최근에는 올라왔습니다.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이 정도 올라와서는 2차 전지 다른 것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매출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임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부터 5일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한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매수 평단의 10에서 15% 선에서 손절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째 지금 한 30% 상승을 했는데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잡아서 16,000원 목표가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SAMG 엔터 보겠는데요. 오늘 저출산 좀 강했는데 꿈비가 20% 오르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거든요. 캐치티니핑으로 지금 중국 돌풍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성장세는 좀 어디까지 높여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캐치티니핑 미니 특공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키즈엔터 회사고요. 이번 달 29일 날 메탈 카드봇이라는 또 새로운 IP가 또 추가가 되고요. 올해와 내년까지 총 4개의 IP가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OTT 쪽에서는 한국에서 뭐 독보적으로 1위를 지금 기대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중국 쪽에서 작년 12월 29일 날 처음 출시를 하면서 바로 또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좀 많고요. 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그리고 뭐 호주 등 해서 상당히 또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도 뭐 학용품 같은 그런 쪽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출 또한 기대할 수가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제가 주목하고 오늘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됐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지난 6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한데요. 초기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좀 매수도 했었는데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8% 가량의 주가를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상장 주식 수가 850만 주인데 115만 주가 이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개월 보유에서는 대략 한 41만 주 정도 최대주 주가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오버행이 어떻게 보면은 SAMG 엔터를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로 좀 바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초반에 보유에서 초반에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다가 물론 지수도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 크게 밀렸고요. 아직까지 물량이 일부 남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좀 소진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작년보다도 올해 이익 계산 폭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올해 한 영업이익도 한 200억대 중반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3천억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 기회가 이번 오버행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사용관 차장께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오늘 69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 2월 또 한 중순경에도 400억 정도의 수주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쪽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2차 전지로 다 묶입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 보면은 전체 종목들이 다 돌면서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또 리튬주가 다시 한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리는 것들은 아니고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좀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원년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합작 회사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10개 이상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수주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지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 구간에서는 조금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뭐 기관과 외국인의 또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좀 이제 경계감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은 김병수 PB의 PI 첨단 소재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캠트로스, 김성준 부장의 SAMG 엔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놓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